다음으로 영업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란 정보인데요. 어떤 정보냐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합법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비밀 유지를 위해서 합당한 노력이 수반되는 것, 이러한 정보를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업 비밀의 사례와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 아직 아무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고 알고 있는 사람이 지구에 몇 명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분들이 비행기도 동시에 타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이 영업 비밀이 지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뭐 KFC의 뭐 11가지 허브와 이런 그 스파이스를 가지고 만든 이런 시크릿 블렌드, 이것도 영업 비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이 서치 알고리즘도 영업 비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빅맥 버거의 소스도 영업 비밀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음식의 레시피라든지 화학 성분의 어떤 그 포뮬러라든지 제조 방법, 심지어 그리고 고객 어떤 연락처, 뭐 가격 정보,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데이터들, 즉 어떤 이 정보를 얻거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그런 데이터들, 그런 정보들을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업 비밀은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문서 같은 것에는 꼭 기밀이라는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기 어렵도록 그런 보안 조치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접근을 못 하시게끔 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접근을 제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재직 중에 발생하는 결과물이라든지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회사의 소유다라는 것에 동의를 받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런 직원, 임원, 투자자, 뭐 생산, 위탁 생산을 하는 공장, 외주 업체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 유지 서약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재권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지재권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각 적합한 보호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가 커짐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지재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IP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재권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시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4가지 지재권 중에서 이 시간에는 상표, 즉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즉 트레이드마크가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브랜드의 가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2020년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의 이 브랜드 가치를 매겨놓은 건데요. 이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한 이 애플 경우에는 그 가치가 무려 241 빌리언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285조 정도 되는 가치인데요. 이 브랜드의 가치를 보면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큰지를 알 수 있죠. 저는 얼마 전에 이 나이키가 더 이상 자기들의 제품을 아마존에서 팔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나이키가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 아마존에 의해서 희석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브랜드의 가치 창출의 어떤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상표의 선정과 이 상표를 미국 상표청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표권과 상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은 엄밀히 말해서 등록을 꼭 해야만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그 권한은 법적으로 자동으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first use라고 하죠. 상표를 먼저 쓰면 그것을 근거해서 상표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표청에 그것을 근거로 이 상표를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상표청에서 심사를 하고 상표를 등록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표를 꼭 등록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 등록은 아주 중요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절차입니다. 상표를 출원한다는 것은 이 미국 전역에 내가 이 상표를 쓰겠다라고 법적인 어떤 노티스를 보내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분쟁을 예방하고 이 상표 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누군가 내 상표를 침해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등록된 상표라면 그 내가 받은 데미지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의도적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된 상표가 등록된 지 5년이 지나면 그 상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상표를 궁극적으로는 이 등록을 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누가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결국 내가 상표를 그 사람보다 먼저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출원을 늦게 했기 때문에 우선 내 심사가 중단되거나 거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표청은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지를 가려내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출원된 사람 거를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고 나중에 출원된 사람한테는 이제 거절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상표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쓰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단지 출원을 늦게 해서 거절된 경우에, 그래서 나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의 상표를 등록을 캔슬하셔야 되거나 그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된다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그것의 절차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시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은 상표를 정하셨으면 바로 출원을 하셔서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에서도 상표가 등록돼 있거나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셀러를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미국 관세청에 등록된 상표를 신고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이 유사한 상표의 모조품, 모조 브랜드의 통관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막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상표를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 상표의 예를 좀 확인하려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화장실에서 촬영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 상표를 등록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R 마크가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내 상표다라는 거를, 등록된 상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아마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문구, 이제 글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등록된 상표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표를 등록의 예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상표가 이제 등록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이제 하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내가 상표를 스스로 출원을 하셔서 심사를 받고 등록을 하시는 것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먼저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표를 출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이 출원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 출원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규정이고요. 비록 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특허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출원을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상표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상표명을 선정하실 때 주의해야 하시는 점은 먼저 이 상표가 가지고 있는 문구가 이 단어가 descriptive한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즉 제품 자체를 설명하거나 제품의 기능, 재료, 성질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말은 상표에 넣으시더라도 그 독점적인 권한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제 넣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하시고 특히 이제 이런 말들로만 상표가 구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화장품 브랜드로서 descriptive mark의 예를 이렇게 한번 적어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표명을 선정할 때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가 동일하지만 않으면 유사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아주 위험하십니다. 미국 상표청에서는 유사성 판단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는 이제 상표청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예시이고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T-mark이라는 상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이제 T-mark이죠. 그리고 이제 철자도 조금 다르고 그렇지만 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표청은 이런 상표는 거절될 수 있다,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와 이제 오프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상표로 보이지만 이 루포가 이태리어로 늑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표청에서는 이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티 워먼하고 시티 걸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의미도 사실 다르지만 상표청에서는 이 두 상표가 가지고 있는 상표의 인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이렇게 유사하더라도 각각의 상표가 다른 제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간의 경계가 사실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표청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T-mark이라는 상표로 의류의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누가 동일한 상표로 향수의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표청이 근데 보기에는 어떤 한 회사가 의류와 향수를 동시에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이 비록 다르지만 시장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다르더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 제품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표명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상표를 적용할 제품, 즉 이제 지정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dentification of Goods라고 합니다. 출원서에 내가 어떤 상표를 출원을 할 건데 이 상표를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그 제품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거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유아용품이라든지 뭐 어떤 가정용품 이렇게 브로드한 네임으로는 쓰시면 거절이 발생하고요. 구체적으로 제품을 쓰셔야 되시고 이렇게 제품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표권이 상표를 시장에서 사용해야만이 권한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용을 증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상표를 등록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하시고 이 지정상품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상품의 상표가 사용됐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셔야 되냐면 필수적으로 제품 사진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품 자체에 상표가 붙어 있거나 포장에 붙어 있거나 라벨에 붙어 있거나 이렇게 상표가 내가 출원한 상표가 제품에 내가 기재한 지정 상품에 반영됐다는 것을 우선은 사진으로 필수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하시고 지정 상품을 이렇게 정하실 때는 내가 나중에 실제로 이 제품을 상표를 적용해서 미국에 출시해서 판매를 해야 이 등록이 완료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이 지정 상품을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상표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와 좀 큰 차이점입니다. 네, 상표를 이제 출원을 할 때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 선정하셔서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미국 시장에서 상표가 사용됐다는 것을 근거로 출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원 방법입니다. 그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using commerce라고 해서 출원하는 시점에서 이미 상표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 근거로 출원을 하시게 되시고 출원함과 동시에 사용 증명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서 상표청에 내가 이렇게 상표를 시장에서 썼습니다. 신고를 하시면서 출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intent to use라 그래서 출원하는 시점에는 상표를 시장에서 쓰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이 상표를 쓰겠다라는 의도만 가지고도 우선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굉장히 권해드리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 당시에 이제 브랜드명이 정해지자마자 이걸로 이제 출원을 하셔서 심사를 받게 되시면 앞서 말씀드린 유사성의 심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3자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이 상표명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 2번의 절차로 이 intent use로 파일하시면 그런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번으로 하시게 되면 이미 제품이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상표명을 결국은 등록을 못 시키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를 이제 개발하는 단계시라면 그 단계의 시점부터 상표명이 정해졌을 때부터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괜찮으시다면 바로 출원을 하셔서 특허청과 상표청의 심사를 받으시고 이제 이의 접수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용 증명이라는 그 제품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그러니까 심사를 먼저 통과하고 나서 제품을 나중에 런칭하시는 거죠. 비즈니스를 나중에 하시고 나서 안정적으로 이제 등록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요. 이제 사용을 근거로 하지 않는 출원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외에 동일한 상표가 출원이 됐거나 등록이 된 경우에 그런 방법을 쓰실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협약으로 인해서 한쪽 국가의 즉 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상표가 등록이 되면 그 등록을 미국 내의 상표의 사용으로 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증명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Foreign Filing Basis라 그래서 한국에 상표를 출원하시고 6개월 이내에 그것을 근거로 미국에 출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 한국의 출원일을 미국의 출원일로 해달라고 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출원을 하시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한국의 상표가 등록됐다는 걸 미국에 증명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시면 사용을 증명하지 않아도 등록을 완료를 해주는 절차이고요. 물론 심사는 상표청 심사와 공개 이의 접수라는 것은 이제 이 사용 근거와 동일하게 다 심사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등록이 어떤 미국에서의 심사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한국의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 그걸 근거로 미국에 출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 증명의 의무가 없고요. 이것이 이제 해외에 출원이 되었거나 등록이 된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5번째 방법인데요. 마드리드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이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직접적으로 출원인이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이라면 이 마드리드 프로토콜은 우선 간접적으로 출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WIPO라는 이제 국제 이런 상표 기구에다가 국제지대권 기구에다가 상표를 출원을 하시되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원하시게 되면 한 번 출원하시는 거지만 내가 정한 그 마드리드 협약에 있는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출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출원할 때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죠. 한 번 출원함으로써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마드리드 출원을 한다 그래서 상표가 다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출원만 하시는 거고 그렇게 마드리드에 출원을 하시게 되면 마드리드 출원을 하시게 되면 WIPO에서 서류를 받고 나서 그 서류를 지정한 국가에 다 개별적으로 다시 전달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그 서류를 보고 나서 각 국가의 상표청이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국가에서 만약에 거절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국가의 변리사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 심사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마드리드 출원 방법은 다양한 많은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각 국가의 변리사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심사를 이어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통해서 출원을 하시든 공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특허청 심사고요. 아까 설명드린 상표로서 적합한지 비슷한 상표는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관이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것이 예전에는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이 상표청 업무가 많이 지연이 늦어지는데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 퍼블리케이션이라 그래서 상표를 공개하고 이 공개는 30일 동안 진행됩니다. 공개를 하고 제3자로부터 이의를 접수를 받습니다. 어포지션이라 그러는데요. 이의를 접수를 받고 만약에 이의가 접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등록이 되거나 사용 허가가 되거나 하는 절차가 됩니다. 이 공통적인 절차를 끝나고 나서 이제 사용 증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해외 출원이나 해외 등록을 근거로 하신 분들은 이 해외 등록을 증명해야 되는 절차가 남게 되시고요.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한 지금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미국 상표청에서 최근에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이런 등록증이 발부가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표권은 시장에서 상표가 사용이 되고 있는
한해서 이 상표권은 유효기간이 없고 계속 상표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이 되고 나면은요, 5년 후에 내가 이 상표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증명하시게 되면 이 상표권의 유효가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5년 때 그걸 증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10년에 한 번씩 이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등록이 되고 나서 5년 차에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다시 한 번 하시고, 그 이후에는 10년 주기로 이 사용 증명을 계속 하셔서 등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시리얼 넘버라는 게 나오고요. 등록이 되고 나면은 등록번호가 따로 나오는데 어느 번호를 사용해서도 내 상표를 상표의 출원이나 등록을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마존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현재 크게 세 가지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트랜스페런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프로그램은 가장 먼저 셀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시면 A 플러스 컨텐트라 그래서 이제 제품을 조금 더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도록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판매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만의 독립된 스토어를 이제 자신의 웹사이트처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이 되는 그러한 이제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부정확한 컨텐츠를 파는 다른 셀러들이나 다른 리스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이제 트랜스페런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제품의 어떤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시면 배송되는 제품마다 고유한 코드가 부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구매자는 이 트랜스페런시 앱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 앱을 통해서 제품에 있는 그 코드를 스캔해서 이 제품이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라는 프로그램은요. 이 아마존 스토어 내에 이 인공지능이 스토어를 계속해서 스캔을 하고 의심스러운 모조품을 미연에 발견해서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 자신이 스스로 이 미조품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아마존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청에 이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트랜스페런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브랜드 오너라는 것을 베리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브랜드는 앞서서 상표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먼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government registered trademark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표청에 이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는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시고,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상표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표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해서 상표를 출원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상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해서 상표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상표에 반드시 영문 철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한글로 되어 있거나 뭐 한자로 되어 있거나 하더라도 뭐 그림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표 출원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상표 출원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이용해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목적으로 상표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상표에 꼭 영어 철자가 있도록 상표명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 상표가 상표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마존이 현재 인정하고 있는 이 상표청은 이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에 해당합니다. 한국 상표청은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이제 미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상표의 등록 조건 중에서도 이게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품이 반드시 상표에 제품이나 제품의 패키지에 반드시 이 등록된 상표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표청에서는 이걸 사용증명이라 그래서 이 제품의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도록 상표 출원을 준비하셔야 나중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그 상표를 상표 등록을 하신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상표 등록이 되셨다면, 상표를 출원하셨다면 이걸 통해서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를 하실 때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상표를 출원하시게 되면 특허청에서 시리얼 넘버를 발부를 합니다. 시리얼 넘버를 발부를 하시면 발부가 되면 그 넘버를 가지고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하실 때 우선 시리얼 넘버만 있으면 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밝혀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존에서는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한 셀러가 정말로 특허청에 상표청에 상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 즉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한 사람과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한 셀러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 코드를 변호사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표를 출원을 하실 때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서 출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변호사 정보가 상표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마존 입장에서 이 상표를 출원한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 정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 코드를 발송을 하게 되고요. 변호사가 이 코드를 받게 되면 이걸 손님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또 이제 아마존에도 응답을 함으로써 이 베리피케이션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마존이 기타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셀러가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최근에 아마존이 이 IP 관련한 이 침해 케이스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케이스이고요. 아마존 셀러분께서 이제 아마존에게 이메일을 받은 내용인데 이전에 앞서서 이미 그 리스팅이 차단이 되었고 그 차단이 된 후에 아마존한테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 8월이니까 굉장히 근래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마존이 누군가에게 클레임을 받았는데 그것이 미국에 여기 지금 보면 D 어떻게 이렇게 번호가 써 있죠. 이거는 이제 미국 디자인 특허 같은 경우에 그 번호가 D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를 했다라는 어떤 클레임을 아마존이 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메일을 너한테 발송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오너한테 그 이메일 클레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팅, 이런 지금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재 조치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고, 너가 이제 침해했다라고 되어 있는 IP는 IP의 유형은 특허이고, 그 특허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이런 번호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로 이 실제 미국 특허를 이렇게 특허증을 첨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허권자가 아마존에 신고를 해서 아마존이 그 침해가 의심이 되는 리스팅을 일단 차단했고 그 리스팅을 이제 없앴고 그 다음에 이 리스팅을 운영하는 셀러한테 이제 이런 이메일을 보낸 것인데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일단 침해가 의심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 제품을 판매를 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이런 강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 이제 셀러분들께서 아마존 운영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상표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고유한 어떤 브랜드나 기술이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보호 방법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호 조치를 꼭 취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발표를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꼭 점검하셔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IP 자산이 무엇인가, 브랜드인가, 기술인가, 디자인인가, 정보인가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 각 IP에 맞춰서 그 지재권 타입에 맞춰서 내가 어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침해할 수 있는 타인의 자산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이 미국 지재권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쉽고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